바다의 짠내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해안마을의 아침은 늘 분주했다. 작은 어선들이 밤새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을 부려놓는 부둣가는 동이 트기도 전부터 활기가 넘쳤다. 한서연은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식당 해안정의 문을 열었다. 그녀의 작은 식당은 부둣가에서 살짝 벗어난 마을 초입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언제나 손님들로 붐볐다. 깔끔한 음식 솜씨와 따뜻한 그녀의 성정 덕분이었다. 엄마 작고 했던 목소리가 그녀의 다리를 감싸 안았다. 5살배기 아들 민준이었다. 서연은 몸을 숙여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까만 눈동자가 총명하게 빛나는 아이는 서연의 세상 그 자체였다. 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숨어들었을 때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이 작은 생명이 그녀를 살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우리 민준, 잘 잤어. 할머니랑 아침 먹었니? 할머니가 생선 구워줬어. 엄청 맛있었어. 민준은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서연이 식당 일로 바쁠 때면 박 할머니는 민준의 할머니를 자처하며 아이를 돌봐주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연과 민준 모자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서울의 삭막함을 등지고 온 그녀에게 이곳 해안마을의 인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이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신선한 해산물을 손질하고 육수를 끓이는 그녀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들어오는 해산물의 종류와 양, 어부들의 표정, 시장의 시세를 꿰뚫어보며 그날의 메뉴를 정하고 재료를 주문했다. 그녀의 작은 식당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라 마을 경제의 작은 축소판처럼 돌아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해안정 젊은 사장으로만 알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수식과 전략이 늘 가득 차 있었다. 과거의 흔적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어김없이 손님들로 가득 찼다. 땀 흘려 일한 어부들과 읍내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얼큰한 해물탕과 시원한 물회로 허기를 달랬다. 서연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모든 테이블의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반찬이 떨어진 곳은 없는지, 국물이 식지는 않았는지, 아이를 데려온 손님에게는 맵지 않은 반찬을 따로 챙겨주었다. 민준이는 식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그림책을 보며 얌전히 엄마를 기다렸다. 가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뻐근해지면서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평화는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깨어졌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산해질 무렵 마을의 좁은 길과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엔진 소리가 고요함을 갈랐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광택이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좁은 해안길을 따라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다. 선두의 선차는 최고급 외제차로.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것이었다. 차들은 정확히 해안정 앞에서 멈춰섰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설마 아닐 거야. 5년이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추적에 흔적조차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을 지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심장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거세게 울리기 시작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주변을 통제하듯 식당 주변에 도열했고 그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경호원들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마지막으로 가장 앞선 차의 뒷문이 열렸다. 길고 매끈한 다리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 냉막한 표정,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압적인 분위기. 시간이 흘렀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 얼굴. 강태준,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에 있는 유령그룹의 회장이자 한서연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망쳐야 했던 남자, 그리고 그녀의 아들 민준의 아버지. 서연은
숨을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작은 아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강태준의 차가운 시선이 식당 간판을 한번 훑고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놀라움도, 반가움도, 원망도 아니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 하지만 그 시선이 등 뒤에 숨은 민준에게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것은 평가하는 눈빛이었다.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듯한 오만한 시선.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구둣발이 자갈을 밟는 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오랜만이군. 한서연. 목소리마저 변함이 없었다.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듯한 건조한 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강태준은 서연의 침묵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찾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쥐새끼처럼 잘도 숨었더군.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 앞에 테이블 위로 던졌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봉투가 떨어졌다. 그 아이, 내 아들이 맞겠지? 의문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자 통보였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등 뒤의 민준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강태준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대답은 필요 없어. 내 눈은 정확하니까.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서연과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5년 만에 찾아와 그녀에게 던진 첫마디는 잔인한 비수와도 같았다. 그 아이는 내 후계자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후계자. 그 단어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다. 아이를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돈과 권력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아수라장으로 데려가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싫어. 서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턱으로 가리켰다. 그 안에는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들어있어. 네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평생 벌어도 구경조차 못할 액수지.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지난 5년의 세월을, 그녀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모욕하고 짓밟았. 그 돈 받고 꺼져.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 내 핏줄을 잠시 보관해준 값이라고 생각해. 그 정도면 충분히 후한 대가일 테니. 정적.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떨리지 않았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는 어미사자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돈 봉투를 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태준의 오만한 얼굴에 고정되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탐욕스러운 눈으로 돈을 확인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다. 피가 먹었나 그 돈 받고 꺼지라고 했다. 아니요. 그 전에 말이요. 그 아이는 내 후계자라고 했다.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비웃음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 중 한 명이었던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강태준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은 5년 동안 아들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한 적도 없었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건강한지, 아픈지 단 한 번도.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등 뒤에 숨어있던 민준의 얼굴이 살짝 드러났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엄마의 단호한 등을 보며 울음을 참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계자라니. 유령그룹이 위기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건강에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당신의 다른 자식들은 후계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모양이죠. 예리한 분석이었다.
전곡을 찔린 강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서연의 본질을 잊고 있었다. 그녀가 단순히 아이를 낳고 도망간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입 닥쳐. 부정하지 않는 걸 보니 제 예상이 맞았나 보군요. 서연은 테이블 위의 돈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려는 찰나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냈다. 봉투는 테이블 끝에서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두툼한 봉투에서 돈다발 몇 개가 쏟아져 나와 흙바닥 위를 굴렀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자신의 돈을, 자신의 호의를 이따위로 취급하다니. 당신의 돈 필요 없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탐욕스러운 왕국을 이어받을 도구는 더더욱 아니고요. 민준이는 내 아들입니다. 온전히 나만의 아들이라고요. 그녀는 다시 민준을 품에 끌어안고 강태준을 향해 몸을 돌렸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더러운 돈과 권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니까.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스스로 버리고 떠났던 여자. 지난 5년간 아들과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인내했던 여자.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거절이라는 것을, 특히 이런 식의 모욕적인 거절을 당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다. 좋아. 한서연, 네가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넌 내 발로 기어와서 이 아이를 내게 바치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몸을 돌렸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제히 길을 열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직전 다시 한번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무서운 집념이 서려 있었다. 검은 세단들이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마을을 빠져나갔다.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차들이 사라진 길 끝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텼다. 아들이 보고 있었다. 엄마. 무서운 아저씨. 갔어. 민준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몸을 숙여 아들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갔어. 이제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가 다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 민준이 못 데려가. 그녀는 아들을 꽉 껴안았다. 평화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5년 전에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지만 이제는 곁에 있는 아들을 보며 싸워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이 바람에 나부끼며 서연의 결심을 비웃는 듯했다. 강태준의 검은 세단들이 남긴 타이어 자국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방금 전의 광경은 작고 평화로운 해안 마을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위압적인 장면이었다. 사람들은 해안정 주위를 맴돌며 조심스럽게 수군거렸다. 저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누구인지, 어째서 서연을 찾아왔는지,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은 또 무엇인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 옆집 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아, 괜찮으냐?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은 누구고 서연은 이미 흩어진 돈다발을 주워 쓰레기통에 처박은 후였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박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별일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옛날에 간돈 사람이 잠시 다녀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 저런 무시무시한 차들을 끌고 와 바닥에 그 돈은 또 뭐고. 찢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서연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분주하게 식당을 정리하는 척했다.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강태준의 등장은 그녀가 5년간 쌓아올린 평화로운 일상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해안정의 친절한 젊은 사장으로만 머물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필사적으로 봉인해두었던 5년 전의 기억을 꺼내야만 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다시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를 가장 잘 알았던 과거의 자신, 유령그룹 전략기획실의 한서연 팀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5년 전, 한서연은 유령그룹의 신화였다. 하이스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5의 나이로 유령그룹에 입사한 그녀는 입사 5년 만에 최연소 전략기획실 팀장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남자들이 득실거리고 학연과 지연이 실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거대한 조직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의 능력 하나만으로 정점에 올랐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날카로운 분석 알고리즘이 탑재된 것 같았다. 복잡하게 얽힌 시장 상황을 단 몇 시간 만에 분석해 핵심을 짚어냈고 경쟁사들이 수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의 허점을 단번에 간파해냈다. 그녀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그녀가 제시하는 전략은 언제나 경쟁사를 압도했다. 그런 그녀의 능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파격적으로 발탁한 사람이 바로 당시 부회장이었던 강태준이었다. 강태준은 얼음 같은 남자였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오직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다. 수많은 임원들이 그의 앞에서 보고를 하다 말문이 막히거나 식은땀을 흘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강태준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논리적으로 답변했고 때로는 그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마치 최상의 파트너를 만난 두뇌들의 지적인 유희와도 같았다. 강태준은 서연의 보고를 가장 신뢰했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언제나 그녀에게 맡겼다. 그들은 회의실에서 밤을 새우며 거대한 제국의 미래를 설계했다. 그 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오직 서로의 능력에 대한 차가운 존경과 신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연 역시 그런 강태준을 존경했다. 그의 비정한 결단력, 목표를 향한 무서운 집념, 거대한 조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카리스마. 그녀는 그가 완벽한 리더라 믿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유령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불리던 바이오 프로젝트 셀룰라이프 때문이었다. 셀룰라이프는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켜 노화를 억제하고 각종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이었다. 강태준이 회장 자리에 오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프로젝트였고 그만큼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었다. 프로젝트의 최종 전략 보고와 시장 출시 계획은 당연히 서연의 담당이었. 늘 그랬듯 그녀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다. 임상시험 결과, 생산, 공정, 마케팅 전략, 경쟁사 동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유령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언론은 강태준의 리더십을 찬양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임상시험 데이터의 각주, 그 중에서도 삭제되기 직전에 백업 파일에서였다. 서연은 우연히 최종 보고서에서는 누락된 초기 임상그룹의 데이터를 발견했다. CL7이라는 코드명으로 분류된 특정 유전자 그룹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위험이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책임 연구원은 갑자기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아프리카 지사로 발령이나 있었다. 사실상의 좌천이었다. 서연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은폐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 관련 자료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다. 강태준과 핵심 임원 몇몇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기대 수익, 그리고 강태준의 회장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이 치명적인 위험을 묻어버리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직접 정리한 자료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다. 이것은 강태준의 결정이 아닐 것이라고.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회장실에서 마주한 강태준의 반응은 그녀의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지? 강태준은 그녀가 내민 보고서를 건성으로 훑어본 뒤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 그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부작용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다. 링, 1%의 확률이야. 모든 약에는 그 정도의 위험은 존재해. 회장님, 이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신경계 손상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링, 1%라고 해도 약이 수백만 명에게 팔린다면 수백 명의 인생이 파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서연 팀장,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네가 할 일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지. 철학적인 고뇌에 빠지는 게 아니야. 그 1%의 위험 때문에 99%의 가능성을 포기하라는 건가? 수십조의 시장, 수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다. 몇몇의 불운한 케이스는 감수해야 할 비용일 뿐이야. 감수해야 할 비용.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존경했던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람의 목숨이 숫자로, 비용으로 계산되고 있었다. 그녀가 믿었던 비전과 통찰력은 결국 끝없는 탐욕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이건 범죄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은 위로가 아닌 위협이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군. 세상을 움직이는 건 정의가 아니라 힘이야. 그리고 힘은 돈에서 나오지. 이 프로젝트는 유령을, 그리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다. 넌 내 가장 뛰어난 칼이야. 서연아, 칼은 주인이 가리키는 곳을 베는 거지. 주인의 의도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오늘 본 건 잊어버려. 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그날 이후 한서연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녀는 매일 밤악몽에 시달렸다. 자신이 만든 전략 보고서 때문에 이름 모를 누군가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강태준이었다. 셀루라이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1차 론칭을 축하하던 어느 날 밤, 과도한 업무와 긴장감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다. 단 한 번의 실수. 하지만 그 결과는 그녀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오히려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괴물의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다. 설령 낳는다 해도 그 아이가 괴물의 세상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다. 아이는 강태준의 탐욕을 이어받을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모든 전략적 사고는 오직 탈출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녀는 수개월에 걸쳐 자신의 모든 기록을 조금씩 지워나갔다.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했으며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했다. 그녀는 유령그룹의 심장부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그들의 정보력과 추적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사라져야 했다. 마지막 출근 날,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사직서 한 장만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무런 미련 없이 서울을 떠났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엄마, 왜 울어? 작은 손길이 서연의 뺨을 스치자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악몽에서 깨어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잠에서 깬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들을 품에 안았다. 아니야. 우는 거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그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다. 5년 전의 선택은 옳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친 것은 그녀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강태준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자신의 발로 기어와 아이를 바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과거의 그녀는 혼자였고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에 도망쳤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곁에는 지난 5년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그리고 전장은 그녀가 가장 잘 아는 곳이 될 터였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짓밟는지,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태준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해안 마을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민준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다. 아침에 식당 문을 열고 점심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민준과 함께 해변을 산책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연에게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검은 세단과 바닥에 흩뿌려졌던 돈다발. 그날의 충격적인 광경은 조용한 마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서연과 민준 모자는 더 이상 평범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하고 미스터리한 세계와 연결된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강태준의 두 번째 공격은 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그가 다녀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마을 회관 앞에 번듯한 임시 사무실이 차려졌다. 오션 캐피탈이라는 세련된 이름의 회사였다. 강태준의 경호원들처럼 위압적인 인상 대신 그들은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세련된 미소를 띤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마을 이장을 비롯한 유지들을 불러 모아 해안마을 해양리조트 개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그들이 제시한 청사진은 실로 엄청났다. 낡고 허름한 어촌마을을 고급 호텔과 요트 계류장, 프라이빗 빌라가 들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휴양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마을 주민들의 토지와 집, 어선을 현 시세의 최소 3배에서 5배 가격으로 전량 매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평생 물질적인 풍요와는 거리가 멀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제시한 액수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금이었다. 설명회에 다녀온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나가자 마을 전체가 거대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자그마치 5배란에 내 저 낡아빠진 집이 10억이 넘는다는 거야. 평생 고기잡이 안 해도 되겠어.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서울의 아파트도 한 채 살 수 있겠네. 젊은 어부들은 환호했다. 거친 바다, 일에 지치고 빚에 허덕이던 그들에게 이것은 동아줄과도 같은 기회였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부모들의 마음도 흔들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미친놈들,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라고. 저놈들은 우리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야. 박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의 노인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들에게 이 마을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었다. 삶의 터전이자 추억이고 그들 자신이었다. 돈 때문에 뿌리를 잃고 싶지 않았다. 마을은 순식간에 개발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들이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따뜻했던 공동체는 탐욕과 갈등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오션 캐피탈이 유령그룹의 위장 계열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것은 강태준의 방식이었다. 그는 폭력이나 협박 같은 저급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 대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돈을 이용해 상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여 그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오션 캐피탈의 직원들은 영리했다. 그들은 서연에게는 단 한 번도 직접 접근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소문을 흘렸다. 사업이라는 게 말입니다. 전체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알박기를 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참 안타깝죠. 그 단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해안정 식당은 마을의 입구, 가장 목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서연이 팔지 않으면 리조트 개발은 불가능했다. 압박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연의 목을 조여왔다. 처음에는 부탁이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 가게 주인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 서연 씨, 잘 생각해봐. 우리야 평생 이렇게 살아도 그만이지만 애들 생각하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 다음에는 원망 섞인 눈초리들이었다. 그녀가 길을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기 혼자만 잘났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그리고 마침내 노골적인 적대감이 터져나왔다. 어느 날 저녁, 빚에 쪼들리던 젊은 어부 김씨가 술에 취해 해안정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렸다. 한서연 씨, 당신 도대체 뭔데 우리 앞길을 막는 거야. 당신한테는 푼돈일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목숨이 걸린 돈이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대학도 못 보내게 생겼어. 서연은 묵묵히 그의 술주정을 받아주었다. 그의 눈에 서린 절박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강태주는 바로 저 절박함을 이용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화를 낼 수 없었다. 대신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강태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민준의 변화였다. 동네 형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만 있으려고 했다. 엄마, 동네 형들이 나랑 안 놀아줘. 우리 때문에 자기네들 이사 못 간다고. 나보고 나쁘대. 아들의 시무룩한 얼굴을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5살짜리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다. 박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그녀의 편에 서주었다. 서연아, 힘내. 저 돈에 눈이 먼 것들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막아줄 테니. 하지만 개발 찬성파의 기세는 너무나도 거세서 노인 한 사람의 목소리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조약돌처럼 힘이 없었다. 서연은 깨달았.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안식처를 그녀를 옥죄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녀가 아끼던 사람들을 이용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의 돈과 권력 앞에서는 따뜻한 공동체의 유대감 따위는 너무나도 허약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더 이상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았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도망치는 것은 이제 선택지에 없었다. 싸워야 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서연은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던 낡은 핸드폰 하나가 들어있었다. 대포폰이었다.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비상연락망.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다. 다행히 배터리는 남아있었다. 그녀는 주소록을 열었다. 수백 개의 화려한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믿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길지 않은 신호음 끝에 잠결인 듯 잠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저예요. 선배.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목소리를 잊을 리 없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목소리. 서연이냐? 한서연 남자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다. 네, 저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선배. 서연은 창밖의 칠흑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바다는 5년 전 그녀가 도망쳐왔던 서울의 어둠과 닮아 있었다. 이제 다시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이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워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민준의 작은 손을 박 할머니에게 맡기고 마을을 떠났다. 식자재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읍내 나갔다가 하루 이틀 정도 있다 올게요. 민준이 좀 부탁드려요. 할머니. 박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몸 조심하고 다녀오너라. 그 한마디에 담긴 굳건한 신뢰가 서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오랜만에 오른 서울행버스 안에서 서연은 5년 전 도망치듯 떠나던 그 날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은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찬 도망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사냥을 떠나는 사냥꾼의 심정이었다. 서울의 공기는 해안 마을과는 전혀 달랐다. 매캐한 매연과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 숲은 5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여전했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거대한 성체처럼 자리 잡은 유령그룹 본사 빌딩을 버스창 너머로 보았을 때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저곳이 바로 괴물의 심장이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화려한 강남의 법조타운이 아니었다. 먼지 쌓인 간판들과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구로의 한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3층 복도 끝에 다다르자 이진우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명패가 보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무기력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무실 안은 좁고 어두웠.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낡은 책상, 소파가 전부였다. 한때 유령그룹 법무팀에서 가장 촉망받던 에이스 변호사였던 남자의 현재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다. 이진우는 서류에 코를 박은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혼 사기 오랜만이에요. 선배. 익숙한 목소리에 이진우가 번개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헝클어진 머리, 며칠은 입은 듯한 셔츠, 피곤에 절어 핏발이 선 눈, 그 모든 것 위로 충격과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한서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너 살아있었어. 다들 죽은 줄 알았는데. 보시다시피 잘 살고 있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그의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이진우는 여전히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때 그룹 내에서 가장 빛나던 두 사람이었다. 최고의 전략가와 최고의 법률가, 강태준의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단단한 방패. 그런 그들이 지금 이런 초라한 사무실에서 재회하고 있었다. 어떻게? 대체 5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이야기는 길어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찾아왔던 일,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는 일, 그리고 해안마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진우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네가 하려는 게 뭔데? 싸워야죠. 서연의 대답에 이진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싸워. 누구랑? 강태준이랑. 서연아. 너 미쳤구나.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5년 동안 잊어버린 거야. 그건 싸움이 아니야. 자살 행위라고. 나는 고장 내부 감사에서 그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이 바닥에서 매장당했어. 넌 그의 아들까지 낳고 도망쳤잖아. 널 가만둘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포와 체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미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처절하게 패배해본 사람이었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그의 책상 위로 밀었다. 이게 뭔데? 강태준이 왜 갑자기 아들을 찾는지에 대한 내 분석이에요. 유령그룹의 최근 재무제표, 주가 동향, 그리고 해외 의료 정보 사이트에서 찾아낸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이진우는 반신반의하며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뜨는 것은 서연이 밤새 정리한 분석 파일이었다. 복잡한 데이터와 수치들이었지만 이진우는 그 의미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유령그룹의 주력 사업들의 성장세 둔화, 강태준의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 그리고 그의 다른 자식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기사 스크랩까지. 그가 다급해졌다는 거군. 이진우가 나직하게 중얼거렸. 맞아요. 그는 지금 힘의 정점에서 상대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가는 왕좌 위에서 불안에 떨고 있죠. 절박한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요. 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논리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가 절대로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잖아요. 셀루라이프. 셀루라이프라는 단어가 나오자 이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5년 전 그가
법무팀에서 쫓겨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그는 임상 데이터 조작의 법적 위험성을 경고했다가 강태준의 눈밖에 나섰다. 그건 증거가 없어. 전부 파기됐을 거야. 아니요. 증거는 파기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증거니까요. CL 7부작용 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했던 김진성 박사.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선배 서연의 질문에 이진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프리카 지사로 발령났다고 들었는데 유령그룹의 탄자니아 바이오 농장. 사실상의 유배죠. 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접촉할 수만 있다면 그게 첫 번째 무기가 될 거예요. 서연은 단순한 감정이나 복수심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진우라는 변호사의 냉철한 이성을 공략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했다. 위험 요소, 핵심 증거, 첫 번째 공략 목표까지 완벽한 전략 브리핑이었다. 이진우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과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는 패배감과 무력감에 젖어 살았다. 변호사로서의 자존심과 정의감은 달아없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불씨가 서연이라는 바람을 만나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태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날의 분노, 진실을 외면해야 했던 변호사로서의 치욕, 이길 수 없다고 포기했던 싸움. 성공 확률은 마침내 이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지금으로선 1% 미만이죠.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51%가 될 수도 있어요. 이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서려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변호사였던 남자의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좋아. 내가 뭘 하면 되지. 그 한마디에 복수를 위한 그리고 정의를 위한 위험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다. 사무실에 낡은 블라인드를 내리고 칠판을 꺼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김진성 박사와의 안전한 연락망 확보였다. 유령그룹의 감시망은 아프리카까지 뻗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김 박사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이진우는 과거 법무팀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 유령그룹 아프리카 지사의 내부 통신망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김 박사의 과거 논문, 인터뷰 기사 등을 분석하며 그의 성향과 심리 상태를 파악했다. 그들은 마치 과거 유령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그때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김 박사에게 접근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해.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서 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금융팀에 있던 박선영 차장 기억나세요? 셀루라이프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 보고서를 썼었죠. 그녀도 데이터 조작을 강요받다가 결국 퇴사했어요. 아마 강태준에게 좋은 감정은 없을 거예요. 박선영. 알지. 지금은 작은 투자 자문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 그녀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 그들은 조심스럽게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 짓밟히고 잊혔던 사람들. 그 상처 입은 자들이 이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비수가 되기 위해 다시 모이고 있었다. 밤늦게 이진우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탄자니아 현지의 정보원과 연락이 닿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왔다. 찾았습니다. 김진성 박사. 농장연구소에서 집거하며 외부와의 접촉은 거의 없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과 이진우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둡고 먼지 쌓인 사무실 안. 희미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1%의 가능성이 2%로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유령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강태준은 도시를 발 아래에 두고 오션 캐피탈의 팀장이 보내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돈이라는 미끼를 던지자 작고 평화롭던 어촌 마을은 순식간에 탐욕과 갈등이 들끓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웃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오랜 유대감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한서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서연 씨는 외부의 압박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황을 냉정하게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현재로서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한서연이 울고 불며 매달리거나 혹은 마을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 항복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그리고 무관심으로 자신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5년 전 자신의 소나기를 빠져나갔던 그 영민함과 배짱은 여전했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다. 그는 인터폰의 버튼을 눌렀다. 최 실장, 들어오게. 곧장 회장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림자 같은 사내가 들어왔다. 검은 정장 차림에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을 한 남자. 유령그룹의 감찰실장이자 강태준의 수족인 최진혁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가장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한서연이라는 여자. 5년 전 기록은 이미 파악했겠지. 네. 당시 전략기획실 팀장으로 퇴사 직전까지의 모든 동향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후 5년의 행적을 다시 파, 쥐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뒤져 어디서 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계좌내역, 통신기록, 전부 다. 그리고 지금 뭘 꾸미고 있는지도 알아내. 내 눈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한서연을 더 이상 아이를 낳고 도망간 전 직원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대항할 가능성이 있는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최 실장은 짧게 대답하고 소리 없이 물러났다. 그리고 강태준은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의 편집국장이었다. 강 회장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가 하나 있는데 서울의 허름한 사무실 안. 이진우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 개자식 단독 유령그룹. 강태준 회장의 숨겨진 여인 5년 만에 아이와 함께 나타나 거액 요구. 기사의 내용은 악의적이고 교묘했다. 한서연을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아이를 낳고 잠적한 후 이제 와서 아이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여자로 묘사하고 있었다. 기사에는 서연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명문대 출신의 전직 전략팀장 H씨라는 설명은 누가 봐도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게 그의 방식이야. 여론전.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 고립시키고 내 말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게 만들려는 거지. 분노하는 이진우와 달리 서연은 차분하게 기사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해요. 너희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으니 죽은 듯이 있으라는. 그럼 어떡할 건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니요. 대응하지 않는 게 대응이에요. 지금 우리가 섣불리 반박 성명을 내거나 언론에 접촉하면 그건 스스로 우리의 위치를 노출하는 꼴밖에 안 돼요. 강태준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서연의 냉철한 판단력에 이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언제나 감정보다 전략을 앞세웠다. 그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선배, 어제부터 사무실 앞에 못 보던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서 있어요. 우리 전화도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최 실장의 감시망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순식간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회의 장소는 낡은 사무실에서 PC방, 시끄러운 시장의 분식집 등으로 계속 바뀌었다. 연락은 암호가 섞인 짧은 문자로만 주고받았다.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한 그들의 싸움은 본격적인 첩보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과거 유령그룹 금융팀 출신인 박선영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셀루라이프 프로젝트의 허위 사업성 평가보고서를 만들라는 압박을 받다 퇴사한 인물이었다. 그녀라면 프로젝트를 위해 조성된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 터였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그녀의 작은 투자, 자문사 사무실에서 그들은 박선영을 만날 수 있었다. 날카로운 인상의 커리어 우먼이었던 과거와 달리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두 분이 절 왜 찾아오셨는지 알아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박선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인터넷에 뜬 기사를 이미 본 상태였다. 강태준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들도 알잖아요. 그 사람에게 밉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진우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저에겐 지켜야 할 가정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서연이 그의 팔을 막았. 박선영 씨, 저희는 당신에게 법정에 서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이건 정의감이나 복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연은 셀로라이프 프로젝트 당시의 재무제표 사본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 보고서 당신이 만들었죠. 하지만 당신의 의지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곳곳에 당신이 남겨둔 미세한 흔적들이 보이니까요. 전문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이 보고서는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암시들. 박선영의 눈이 흔들렸다. 서연은 그녀가 숨겨둔 비밀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저희는 당신에게 위험한 일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무실에서 당신의 컴퓨터로 우리가 찾아낸 이 비자금 계좌들의 흐름만 분석해 주세요.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때 완벽을 추구했던 한 금융 전문가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오점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서연의 설득은 달랐다. 그녀는 박선영의 두려움을 이해하면서도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건드렸다. 박선영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서연이 내민 서류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깊은 갈등에 빠졌다. 힘겹게 만남을 마친 서연과 이진우는 어두워진 거리를 걸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집요한 시선을 감지했다. 평범한 행인들 속에 섞여 있는 훈련된 자들의 움직임. 최 실장의 부하들이었다. 따라붙었어요. 서연이 나직하게 말했다. 이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떡하지? 선배는 먼저 약속된 장소로 가세요. 제가 따돌릴게요. 위험해 괜찮아요. 5년 동안 도망만 쳤는걸요. 이런 건 익숙해요. 서연은 이진우를 먼저 보낸 뒤 일부러 사람이 붐비는 남대문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복잡한 미로 같은 시장 골목을 마치 자신의 집 앞마당처럼 헤집고 다녔다.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좌판 뒤에 몸을 숨겼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한때 수천억짜리 프로젝트의 동선을 설계했던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금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적의 탈출로가 그려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뛰어들었다. 막 도착한 지하철에 몸을 싣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을 놓치고 허탈하게 서 있는 검은 양복의 사내와 눈이 마주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잠시 후 약속된 은신처인 낡은 여관방에 도착한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추격 전의 긴장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지 않았다. 전쟁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전선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위협으로까지 번지고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인이 없는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검토해보죠. 박선영이었다. 두려움을 이겨낸 그녀의 짧은 메시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싸우는 서연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아군은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적의 추격 또한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제국, 유령 그룹의 심장부에서도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있었다. 그곳은 회장실이 아닌 본사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개인 의료시설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하얀 방. 각종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냉막한 소리를 내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다.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MRI 필름을 조명판에 걸었다. 회장님, 안타깝지만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뇌 신경세포의 퇴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뇌 사진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를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 서서히 몸의 통제권을 잃어가다가 결국에는 식물인간처럼 침대에 누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희귀병.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도, 그가 가진 천문학적인 돈도 이 병의 진행을 늦출 뿐 막을 수는 없었다. 얼마나 남았지? 길어야 2년. 어쩌면 1년 안에 보행이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은 평생 패배를 모르고 살아왔다. 그는 시장을 정복했고 경쟁자들을 굴복시켰으며 정권마저 자신의 발 아래에 두었다.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적,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나는 죽음이라는 적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 안에 자신의 제국을 물려줄 후계자를 세워야만 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한 성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유령 그룹을 지켜내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땅한 후계자가 없었다. 그의 본처가 낳은 아들은 경영에는 관심도 없이 방탕한 생활만 일삼는 망난이었다. 부르베 주력 계열사 하나를 맡겼다가 1년 만에 수천억의 적자를 내고 쫓겨났다. 부르베 지분을 나눠 가진 동생과 조카들은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하이에나에 불과했다. 그들은 강태준의 유령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갈갈이 찢어 나눠 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의 눈에 그들은 모두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기생충일 뿐이었다. 자신의 비전, 자신의 야망, 자신의 제국을 이해하고 지켜낼 수 있는 존재는 없었다. 그때 그의 뇌리에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해안마을의 작은 식당 앞에서 자신을 겁없이 쳐다보던 그 작고 까만 눈동자, 한서연의 아이. 자신의 핏줄, 그 아이의 눈빛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청명함과 두려움 없는 기계, 그 아이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한서연의 명석한 두뇌와 자신의 강인한 기질을 물려받았을 그 아이만이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갈 유일한 후계자였다. 한서연. 강태준은 그 이름을 곱씹었다. 압박과 여론전. 지금까지의 방법은 그녀에게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본질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녀는 논리와 이성으로 움직이는 여자였다. 그렇다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논리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모성애를 공략해야 했다. 그는 최 실장을 불렀다. 해안마을 근처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있나? 인근 소도시에 작은 놀이공원과 대형 서점이 있습니다. 한서연과 아이의 동향을 계속 주시해 그들이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 즉시 보고하도록 강태준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어미를 흔들 수 없다면 새끼를 직접 공략하기로. 그는 5살짜리 아이의 마음을 얻는 것쯤은 거대 기업을 인수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고 믿었다. 돈과 선물, 그리고 약간의 환심, 세상 모든 것은 그것으로 살 수 있었다. 아이의 마음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마을의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민준에게 평범한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인근 소도시의 대형 서점으로 향했다. 최 실장의 감시망은 즉시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서점의 아동 코너. 민준은 공룡책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서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잠시 육아서적이 있는 코너로 자리를 옮겼다. 바로 그 짧은 순간이었다. 값비싼 캐주얼 재킷에 면바지 차림,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보이도록 세심하게 연출한 모습에 강태준이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최신형 변신 로봇 장난감이 들려 있었다. 꼬마야, 공룡을 좋아하나 보구나. 민준은 책에서 눈을 떼고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낯을 가리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눈앞의 남자를 경계심 어린 눈으로 빤히 쳐다보았다. 이 로봇, 갖고 싶지 않니?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진 로봇이란다. 할아버지가 선물로 줄게. 강태준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로봇을 내밀었다. 그는 민준이 환호성을 지르며 로봇을 받아들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아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민준은 로봇을 쳐다보지도 않고 강태준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 네 할아버지란다. 거짓말. 우리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강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다시 웃어 보였다. 하하. 그래. 내가, 네. 또 다른 할아버지라고 해두자꾸나. 자, 이 선물 받으렴. 싫어요.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가 주는 건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검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맑고 깊었다. 강태준은 그 눈빛 앞에서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평범한 5살짜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저씨는 무서운 아저씨잖아요. 뭐라고 지난번에 우리 가게에 와서 엄마 슬프게 했잖아요. 아저씨 때문에 엄마가 밤에 몰래 울었어요. 그 순간 강태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내려다보기만 했지. 이렇게 작고 어린 존재에게 정면으로 비난받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때마침 민준을 찾아온 서연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강태준을 노려보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손자와 이야기 좀 하려는 것뿐이다. 강태준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자요. 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핏줄이 필요해지니까 갑자기 손자가 됩니까? 당신에겐 그런 자격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아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 아들을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위해 이용하려 드는 것을 그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내 아들에게서 떨어지세요. 한 번만 더 내 아이 근처에 나타나면 그때는 저도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세상에 다 폭로해버릴 겁니다. 셀루라이프의 진실까지 전부 다. 서연은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민준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떠나는 그녀의 등 뒤로.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화려한 로봇, 장난감이 초라해 보였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한서연에게뿐만 아니라 5살짜리 아이에게까지.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엄마에 대한 굳건한 신뢰는 살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래서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다. 차로 돌아온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운유제니,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치욕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 최 실장. 네. 회장님, 계획 변경이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도 차가웠다. 더 이상 유화책은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한서연이 스스로 무릎 꿇고 아이를 내놓게 만들어 필요하다면 그 여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의 눈이 번뜩였다. 친절한 할아버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파괴할 수 있는 무자비한 괴물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다. 서연과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건 전면전이었다. 강태준의 무자비한 선전포고 이후 서연과 동료들을 둘러싼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졌다. 최 실장의 감시망은 더 이상 단순한 미행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사냥이었다. 어느 날 밤에는 이진우의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해 서류와 컴퓨터를 모조리 박살내놓았다. 다행히 핵심 자료는 모두 다른 곳에 옮겨둔 후였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였다. 하지만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들의 반격 준비 또한 속도를 더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첫 번째 돌파구는 박선영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밤낮으로 유령그룹의 과거 재무 데이터와 씨름한 끝에 마침내 셀루라이프 프로젝트를 위해 조성된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찾아냈다. 그 돈은 로비 자금과 연구원 입막음용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흔적을 따라가자 유령그룹의 비밀 서버에 숨겨져 있던 원본 임상 데이터 백업 파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작되지 않은 셀루라이프의 치명적 위험성이 고스란히 담긴 디지털 증거, 바로 스모킹건이었다. 두 번째 희소식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왔다.
수차례의 암호화된 교신 끝에 김진성 박사가 마침내 마음을 정한 것이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 수 없습니다. 유령이 두렵지만 제 손으로 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제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돕겠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던 원본 보고서와 개인 연구 일지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는 유령의 감시를 피해 탄자니아를 탈출해 제3국에서 만나 직접 자료를 건네주겠다고 약속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과 함께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베트남의 호치민시였다. 복잡한 거리, 수많은 인파, 외국인에게 무관심한 도시의 익명성은 그들의 위험한 거래를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서연과 이진우는 위조된 신분으로 호치민행 비행기에 올랐다. 김진성 박사는 의료봉사단에 합류하는 형태로 탄자니아를 빠져나와 호치민에서 그들과 합류하기로 했다. 호치민의 공기는 후텁지근한 열기로 가득했다. 오토바이 행렬이 뿜어내는 소음과 매연, 알아들을 수 없는 활기찬 언어들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 혼돈 속에서 서연과 이진우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 약속 장소인 벤탄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온갖 종류의 상품과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그들은 약속된 대로 시장 안의 작은 쌀국수 가게의 자리를 잡고 김 박사를 기다렸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사람들 틈에서 조치하고 불안한 얼굴의 한 남자가 나타났다. 몇 년 사이 폭삭 늙어버린 김진성 박사였다. 그는 주위를 끊임없이 살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품 안에 있던 서류 가방을 테이블 밑으로 조심스럽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원본 보고서와 제 연구 기록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이진우가 가방을 받아 안는 순간 바로 그때였다. 서연회 등 뒤에서 날카로운 직감이 경고를 보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이질적으로 섞여드는 훈련된 자들의 발소리, 입구와 출구를 막아서는 검은 옷의 사내들, 최 실장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김 박사를 미행해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다. 덫에 걸렸다. 뛰어요. 서연이 외치는 것과 동시에 이진우는 가방을 들고 반대편 출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평화롭던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소리, 물건이 엎어지는 소리가 뒤엉켰다. 그들은 미로처럼 얽힌 시장 골목을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여러 개의 발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호치민의 복잡한 지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약간의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적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이러다간 둘 다 잡히겠어. 이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증거와 함께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가장 최선이자 가장 비정한 결론을 내렸다. 선배 그녀는 달리면서 외쳤다. 가방을 저에게 주세요. 선배가 미끼가 되어야 해요. 이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이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서연에게 증거가 된 진짜 가방을 던져주었다. 동시에 그는 아까 쌀국수 가게에서 들고 나온 다른 손님의 비슷한 가방을 손에 들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일부러 추격자들의 눈에 잘 띄는 큰 길 쪽으로 방향을 틀어 달리기 시작했다. 저기다 잡아. 사내들 대부분이 가짜 가방을 든 이진우를 향해 달려갔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반대 방향의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이진우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단 몇 초의 시간.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미리 약속해둔 안전가옥인 작은 호텔방에 도착한 서연은 문을 잠그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손에 든 가방의 묵직함이 이진우의 희생의 무게처럼 느껴져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얼마 후 동맹 중 한 명에게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엘 변호사. 호치민 공안에 의해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
K 박사 또한 신병 확보되어 한국으로 강제 송환 중. 어진 유령 그룹의 힘은 베트남 공안까지 움직였다. 모든 것이 그들의 각본대로였다. 동료를 잃었다. 어렵게 확보한 증인도 빼앗겼다. 서연은 혼자가 되었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을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도망쳐야 할까?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였다. 그녀의 눈에 동의 손에 쥔 가방이 들어왔다. 이진우가, 그리고 김진성 박사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보고서와 작은 하드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강태준 제국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 그것을 보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 절망과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아들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이 아니었다. 정의를 위한 싸움도 아니었다. 동료를 잃은 피 맺힌 복수전이었다. 강태준은 선을 넘었다. 그는 그녀의 동료를 건드렸다. 서연은 가방을 닫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번뜩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가진 모든 지식과 전략, 그리고 손에 쥔 이 무기를 이용해 강태준의 제국을 정면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를 것이다. 전쟁의 국면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서연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를 향해 겨눌 비수를 가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그녀가 은신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오피스텔. 그곳에서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설계했던 유령그룹의 모든 것을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유령그룹의 정관, 주주 명부, 이사회 구성원들의 개인 프로필과 성향 분석 데이터가 가득했다. 그녀는 언론이나 사법기관을 통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언론을 통제할 수 있고 법망을 빠져나갈 수많은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를 무너뜨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의 성, 그의 왕국 안에서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의 손발과도 같은 이사들 앞에서, 그의 권력 기반인 주주들 앞에서 그의 왕관을 빼앗는 것. 서연은 유령그룹의 정관 제18조 사망에 주목했다.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최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사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헐, 이것이 그녀가 찾아낸 법적 무기였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방아쇠를 당겨줄 손가락이었다.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증거를 터뜨려줄 사람. 강태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이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어야 했다. 그녀의 분석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령그룹의 사회이사인 윤상현 변호사. 윤상현은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에서 대쪽 같은 성품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기 위해 영입한 인물이었지만 몇 차례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에 반대 의견을 내며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유령그룹 이사회의 마지막 남은 양심과도 같은 존재였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다. 그는 극도로 신중한 인물이라 정체불명의 제보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터였다. 서연은 며칠에 걸쳐 그의 동선과 습관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가 주말 아침마다 찾는 인사동의 한 고소점을 접선 장소로 정했다. 그녀는 서점 주인을 통해 유령그룹의 미래에 대해 논하고 싶은 전직 직원이 있다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셀루라이프 원본 보고서의 표지 사본만을 그에게 전달했다. 약속된 날 아침, 서연은 고소점의 가장 구석진 서가 앞에서 윤상현 이사를 기다렸다. 잠시 후 약속대로 그가 나타났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서연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언론 기사를 통해 그녀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이사님. 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돈이나 놀이는 파렴치한 여자, 혹은 강 회장의 스캔들 상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 이사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 나한테 줄 것이라니. 그게 대체 무엇이오? 이사님의 법률가로서의 양심, 그리고 유령그룹 사회이사로서의 법적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그녀가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김진성 박사의 원본 보고서 전문, 조작되지 않은 임상 데이터, 박선영이 추적해낸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고 진실을 말하려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에 대한 기록까지. 마지막으로는 이진우 변호사와 김진성 박사가 강태준의 수하들에게 납치되는 장면이 찍힌 호치민 현지의 CCTV 영상 캡처본이 있었다. 자료를 보는 내내 윤상현 이사의 표정은 충격과 경악으로 굳어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판사 시절 수많은 흉악한 범죄자들을 마주했지만 이렇게 거대하고 조직적인 악은 처음이었다. 이게 전부 사실이란 말이요. 이사님께서 직접 판단하시죠. 제가 드린 자료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법정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강태준 회장의 행위는 단순한 비윤리적 경영이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은닉, 배임, 살인교사에 가까운 범죄의 행위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유령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폭락하고 소비자들은 등을 돌리고 천문학적인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회사는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요. 사회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사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실 겁니까? 그것 또한 법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서연은 그의 양심이 아닌 그의 법적 책임감을 파고들었다. 윤 이사는 침묵했다. 서연의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었다.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을 지배해온 법률가로서의 신념을 저버리는 일이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마침내 그가 결심을 굳혔다. 그로부터 사흘 후 유령그룹 본사 50층 이사회 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소집자는 윤상현 이사를 포함한 사회이사 3명이었다. 공식적인 안건은 프로젝트 관리 리스크 및 우발 부채에 대한 긴급 검토. 강태준은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이사회장 맨 상석에 앉았다. 고작 사회이사 몇 명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이것이 최근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 자회사 몇 군데에 대한 잔소리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회의실의 무거운 오크문이 닫히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윤상현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제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를 넘어 리더십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엄숙한 목소리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강태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윤 이사, 서론이 너무 길군. 본론만 간단히 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 이사는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본론은 5년 전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셀루라이프 프로젝트에 감춰진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셀루라이프라는 단어가 나오자 강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핵심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 이사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지금부터 저희 이사회가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순간 스크린의 문서 한 장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1급 비밀 셀루라이프 임상시험 최종 위험성 분석 보고서 CL 7유전자그룹의 신경계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보고서 상단에는 작성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책임연구원 김진성. 그것은 강태준이 자신의 손으로 묻어버렸던,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었다. 강태준은 얼어붙었다. 그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사회 회의실에 거대한 지진의 전조가 시작되고 있었다. 스크린에 떠오른 보고서, 표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윤상현 이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강태준이 5년간 묻어두었던 추악한 진실들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김진성 박사의 보고서 전문이 페이지마다 스크린에 나타났다. 치명적 부작용이라는 단어들이 붉은색으로 강조될 때마다 이사들 사이에서는 나직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어서 박선영이 분석해낸 비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스크린을 채웠다. 돈이 어떻게 연구원들의 입을 막고 관계자들을 매수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강태준이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 온 피와 거짓의 연대기였다. 이건 말도 안 돼.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전부 조작이야. 나를 몰아내기 위한 음해라고. 윤 이사. 당신 제정신인가? 저런 출처불명의 쓰레기 같은 자료를 가지고 감히 이사회에서 나를 능멸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의 충복들을 향해 외쳤.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 저자를 끌어내지 않고 강태준의 편에 섰던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윤 이사,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회의실은 순식간에 강태준을 비호하는 측과 진실을 요구하는 측으로 나뉘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은 이 혼란을 이용해 상황을 뒤집으려 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위기를 돌파해왔다. 더 큰 목소리로, 더 강한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식당 주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몸에 잘 맞는 단아한 비즈니스 슈트,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차갑고 이성적인 눈빛. 5년 전 유령그룹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였던 그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강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네. 네가 어떻게 여기에? 경비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경비는 들어오지 않았다. 윤상현 이사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서연 씨는 이 모든 자료의 핵심 제보자로서 이 자리에서 발언할 자격이 있습니다. 서연은 회의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강태준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 한 명 한 명을 차례로 훑었다. 이사님들, 오랜만입니다. 전략기획실의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힘이 있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자료는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대신 이사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셀루라이프의 진실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유령그룹의 주가는 최소 3분의 1 토막이 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집단 소송이 들어올 것이며 회사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사님들, 그녀의 시선이 날카롭게 빛났다. 여러분은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공범으로서 주주들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 명예와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냉혹한 비즈니스 분석이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말은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정통으로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강태준을 향해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강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보고서 하나를 묻은 게 아니에요. 돈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은 겁니다. 당신은
단순히 내 아들을 뺏으려 한 게 아니에요. 당신처럼 영혼 없는 괴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내가 그저 돈으로 사서 버릴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신은 잊었겠죠. 당신이 지금껏 쌓아올린 그 제국의 시스템 설계도 상당 부분이 바로 내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선언이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눈에서 5년 전 자신의 의견에 유일하게 반박하며 논리적으로 자신을 압도하던 그 젊은 전략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괴물을 키웠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서연의 논리적인 공격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 이사회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돌아서기 시작했다. 강태준에게 충성하던 이사들마저 더 이상 그를 변호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거대 기관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이사들은 이미 밖으로 나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배는 침몰하고 있었다. 그리고 쥐들은 가장 먼저 배를 버리는 법이었다. 마지막 일격은 윤상현 이사가 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봉을 들고 엄숙하게 외쳤다. 이에 본인은 유령그룹 정관 제32조에 의거하여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강태준 회장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안을 조사함과 동시에 확보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이첩할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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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서 동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어제의 충신들이 오늘의 배신자가 되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윤 이사가 강태준을 향해 물었다. 회장님. 아니, 강태준 씨, 이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자신을 향해 차갑게 등을 돌리는 이사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체크메이트. 오만했던 황제는 그의 가장 화려한 왕좌에서 그가 가장 무시했던 여인의 손에 의해 끌어내려졌. 강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불과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발 아래에 있던 세상이 이제는 그의 머리 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끝났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이 한때 몸담았고 이제는 스스로 무너뜨린 그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문이 닫히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늙고 병든 남자의 공허한 실루엣만이 남았다. 이 사회에서의 지각 변동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대한민국을 덮쳤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의 일면은 유령그룹의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강태준 회장의 직무정지, 셀루라이프 스캔들의 재점화,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유령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대한민국 재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긴급 체포되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제왕이 아니었다. 병색이 완연한 초라하고 늙은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의 희귀병 또한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의 몰락은 대중들에게 한편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로 소비되었다. 그의 권력이 사라지자 그가 쳐놓았던 거미줄들도 힘을 잃었다. 베트남에서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썼던 이진우 변호사는 무혐의로 풀려나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운 의로운 변호사로 재조명받으며 대중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공항에서 마주한 서연과 이진우는 많은 말 없이 그저 굳은 악수만을 나누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한편 리더를 잃은 유령그룹은 혼돈에 빠졌다. 윤상현 이사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거대한 함선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위기를 수습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이 모든 판을 설계한 한서연뿐이라는 것을. 비대위는 서연에게 공식적으로 그룹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자리를 제안했다. 사실상의 경영권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원한다면 가질 수 있는 강태준조차 평생을 바쳐 얻어낸 권력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비대위의 자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전략적 지식을 쏟아부어 유령그룹의 회생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실 계열사 정립, 윤리 경영 시스템 도입, 그리고 차기 CEO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내부 인사를 추천하는 것까지. 그것은 그녀가 유령그룹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진우가 그녀를 따로 찾아왔다. 정말 이대로 떠날 생각이야. 네가 아니면 이 회사를 바로 세울 사람이 없어. 이건 네가 싸워서 얻어낸 권리이기도 하고. 서연은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선배, 저는 괴물과 싸우기 위해 괴물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원했던 건 권력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제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어요. 단지 그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너무 멀리 돌아왔을 뿐이죠. 그녀의 선택은 확고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해안마을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해안마을은 이전의 평화를 되찾아 있었다. 서연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그녀를 오해하고 압박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깊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꼈다. 그들을 선동했던 오션 캐피탈의 사무실은 며칠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서연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박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꼭 껴안아 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서연은 길고 길었던 싸움의 긴장이 비로소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서툰 방식으로 그녀에게 사과와 격려를 건넸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따뜻한 공동체는 상처를 겪은 후에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해안정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다. 서연은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그녀가 되찾은 평화는 더 이상 도망쳐서 얻은 불안한 안식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 쟁취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평화였.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저녁.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훌쩍 자란 민준이는 이제 엄마의 허리춤까지 왔다. 엄마, 이제 무서운 아저씨는 다시 안 와. 민준이 문득 고개를 들어 물었다. 아이의 기억 속에도 그날의 일은 희미한 상처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몸을 낮춰 아들과 눈을 맞췄다. 응,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야. 우리 민준이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엄마가 다 이겼어. 그럼 엄마가 이겼지. 서연은 아들을 품에 꼭 안았다. 그녀는 아들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민준아, 세상에서 진짜 강한 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을 갖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란다. 우리 아들은 그런 강한 사람이 될 거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서연은 아들을 안은 채 붉게 물들어가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이 그녀에게 건네려 했던 수표. 그 안에 담긴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의 온기, 발가락을 간지리는 부드러운 모래, 짠내 섞인 바닷바람,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낸 자유로운 내일.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5년 전,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 바다 위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진짜 아침이 온 것이다.